2006년 9월 8일. 티마루는 뉴질랜드 남부의 조용한 해안 도시로 삶이 여유롭게 흐르고 경찰 출동 같은 사건들은 거의 항상 무해한 것으로 끝난다. 이날 저녁도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다. 19시 42분에 당직실로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선 너머에는 목소리가 떨리지만 또렷하게 말하려 애쓰는 10대 청소년이 있었다. 친구와 함께 공업지대에 버려진 경납고에 들어갔는데 어둠 속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한다. 처음에는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 누군가 있어요. 교환원이 주소를 기록하고 가장 가까운 순찰대의 방향을 전달한다. 오래된 구역이다. 옛 창고들, 작업장들, 몇몇 낡은 건물들, 주변의 잡초가 우거진 부지, 철도 지선과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어두운 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 경납고는 항상 일종의 전설 같은 곳이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오랫동안 안에 노숙자들이 산다고 여겨졌다. 순찰대가 몇 분 만에 도착한다. 밖은 고요하다. 멀리서 고속도로 소음이 들리고 바람이 건물 외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문 근처에 2명의 소년이 서 있다. 긴장하고 창백하다. 분명히 겁을 먹었다. 한 명이 휴대폰 손전등으로 지면 근처에 깨진 창문을 가리킨다. 거기로 기어 들어갔다고 말한다. 다른 한 명이 덧붙인다. 거기 누군가 움직여요. 우리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먼지, 쓰레기, 오래된 타이어 자국, 뒤집힌 의자 몇 개, 모든 것이 어스름 속에 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뚜렷해진다. 마치 공간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은 것 같은. 손전등 빛이 바닥을 훑다가 먼 구석에서 멈춘다. 거기 파편과 금속판 사이에 무언가가 빛을 반사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철근 더미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보인다. 막대기들이 용접되어 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튼튼하고 거친 구조물, 새장처럼 생겼다. 밖에서 바람이 불고 금속문이 돌풍에 덜컹거린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가까이 다가가 안으로 빛을 비춘다. 잠시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다음 본다. 깊은 곳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 매우 약한, 마치 누군가가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 같은. 무정위에서 짧은 신호음이 들린다. 두 번째 경찰관이 출구로 물러나 지원과 의료진을 요청한다. 보고한다. 사람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20분 후 현장에 또 다른 차가 도착하고 함께 구조대원들과 당직 의사가 온다. 이 시점의 주변에는 이미 몇몇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고 누군가는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다. 경찰차 헤드라이트가 구역을 비춘다. 구조대원들이 새장을 열려고 하지만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다. 사슬은 녹슬었지만 단단히 붙들고 있다. 유압 절단기가 사용된다. 금속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경납고를 채운다. 매 순간이 마치 일부러인 듯 길게 느껴진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절단 소리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린다. 마침내 자물쇠를 잘라내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안에 사람이 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의사가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녀를 들것에 실어내고 보온 담요로 덮고 호흡을 확인한다. 약하지만 있다. 눈은 감겨있고 피부는 거의 하얗다. 말에 반응이 없다. 의사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구급차에 싣는다. 수사관들이 안에 남는다. 이제 휴대용 램프의 빛으로 장소를 조사한다. 바닥에는 물이 든 플라스틱 통, 오래된 매트리스, 천 조각, 몇 가지 개인 위생용품이 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여기서 계속 살았던 것 같지만 동시에 공간은 피난처가 아니라 누군가가 갇혀있던 장소처럼 보인다. 새장 옆에는 신발 자국, 아마도 다른 사람의 것. 그들은 이것을 촬영하고 좌표를 기록한다. 밖에서 군중이 계속 서 있다.
사람들이 속삭이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논의한다. 누군가는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오래된 소문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납고가 민간 회사 소유였지만 그 후 소유주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경찰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는다. 알려진 것은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발견되었고 문서도 신원 확인 표시도 없다는 것뿐이다. 그날 밤 병원에서 메시지가 도착한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심각하다.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문서도 없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도 없다. 수사관들은 지역의 모든 실종자 사건에 대한 확인을 시작한다. 그들은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온 장소가 아니다. 그들이 안에서 본 모든 것은 누군가의 통제, 누군가의 체계성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경납고는 완전히 봉쇄된다. 전문가들이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고 물건을 압수한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더 이상 조사가 아니라 형사수사의 시작이다. 지역 언론은 첫 번째 유출 정보를 받는다. 공업지대에서 포로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발견되었다. 경찰이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티마루의 오래된 경납고에서 일어난 일은 이 도시가 지금까지 들어본 가장 음울한 이야기 중 하나의 시작이 될 것이다. 티마루 병원에서 모든 것은 일상적인 절차로 시작된다. 구급대원들이 맥의 변수를 기록하고 당직 의사에게 데이터를 전달한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극도로 쇠약하다. 환자는 호출에 반응하지 않고 눈은 감겨 있으며 피부는 창백하다. 의사들은 내부 보고서를 위해 사진을 찍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보낸다. 형식적인 절차지만 바로 이것이 핵심 순간이 된다. 몇 분 후 시스템이 일치를 보여준다. 이름, 에밀리 카터. 나이, 약 12살. 주소, 티마루, 피츠로이 거리. 17번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다. 상태, 소식 없이 부재. 실종 날짜, 작년 10월 3일. 거의 1년 전이다.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오래전에 미제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에밀리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다가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곳은 자신의 마당에서 몇 블록 떨어진 교차로였다. 그날 저녁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 자원봉사자, 개, 협력자들. 몇 주 동안 온 도시가 이 이야기로 살았다. 그 후 침묵, 흔적을 찾지 못했다. 부모들은 이사했고, 어머니는 언론의 관심을 견디지 못했고, 아버지는 오아마루의 친척들에게 갔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카터 사건은 또 다른 미해결 실종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여기 병실에 있다. 바로 그 교차로에서 3km 떨어진 곳에. 손에는 억류의 흔적이 없지만 의사들은 장기간의 이동 제한 징후를 주목한다. 몸은 크게 약해졌고 근육은 위축되었다. 뇌는 자극에 반응하지만 의식은 억제된 상태다.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병원에 도착한 수사관이 신원을 확인한다. 사진이 확인한다. 그녀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식적으로 두 사건이 합쳐진다. 실종에 관한 옛 사건과 억류에 관한 새 사건. 이제 이것은 하나의 수사다. 보고서의 첫 번째 기록이 나타난다. 피해자 확인됨. 억류 상황은 확인 필요. 발견 장소. 공업지대에 버려진 경납고. 실종 장소로부터의 거리. 3.2km. 이 거리는 충격이 된다. 거의 1년 동안 그녀를 찾았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가까이에 있었다. 어떤 확인도, 어떤 단속도 이 경납고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전에 거기에 갔었지만 대상은 비어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부지의 소유주는 오래전에 법인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도 녹슨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뒤에 실제로 범죄 현장이 있었다. 수사는 즉시 새로운 규모를 얻는다. 범인은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몇 달 동안 사람을 억류하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조건, 즉 물, 음식, 온기를 제공했다.
이 모든 것은 장기간의 계획을 말한다. 숙고와 통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분노의 폭발도 아니다. 이것은 계획이다. 수사관들은 실종 경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오래된 자료, 수색 지도, 신문 기록을 다시 본다. 1년 전에 명백해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 다르게 보인다. 그녀가 경납고에서 발견되었다면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거기에 와야 했다는 의미다. 누군가가 그녀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가 돌보고 먹이고 그녀가 살아있도록 감시했다. 그러나 그녀가 사라진 그 날들의 어떤 카메라도 어떤 목격자도 의심스러운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차량도 그 지역에 낯선 얼굴도 없었다. 카터 가족의 이웃들조차 집을 감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확신했다. 이제 경찰 앞에 새로운 과제가 있었다. 단순히 에밀리가 어떻게 경납고에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11개월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립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뒤에 누가 있든 그는 가까이에 살았기 때문이다. 익숙한 거리들 사이에 자신을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창문 아래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을 수 있었다면 에밀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단순한 납치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다는 의미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사건은 실종에 관한 이야기가 되기를 멈추고 체계적이고 냉혹한 억류에 대한 수사로 변했으며, 여기서 모든 사소한 것, 장소 선택에서 녹슨 자물쇠까지 모두 의미가 있었다. 에밀리 카터 실종에 관한 보관된 사건은 수십 개의 유사한 문서처럼 건조하게 시작된다. 날짜 2005년 10월 3일, 장소 티마루 웨스트엔드 구역, 마지막 접촉 시간 약 16시 10분. 표준적인 표현이지만 이 줄들 뒤에는 그 당시 절대적으로 평범해 보였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에밀리는 학교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평범한 봄날 이전 날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 월요일에는 가랑비가 내렸고 도로는 습기로 반짝였으며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수업 후 아이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누군가는 중심가 쪽으로, 누군가는 공원으로, 누군가는 그냥 집으로 갔다. 에밀리는 항상 같은 길로 돌아왔다. 주요 거리를 따라, 그 다음 작은 교차로를 지나, 약국을 지나, 그리고 그녀의 집까지 2블록 더, 이 길을 수백 번 걸었다. 그 구역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얼굴로 알았다. 아무도 이날 무언가가 잘못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에밀리를 본 사람은 그녀의 반친구인 리사 머레이였다. 소녀들은 15시 58분에 함께 학교를 나왔다. 그들은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가오는 주말을 논의했다. 어느 순간 교차로에서 에밀리가 혼자 갈 거라고 말했다. 집은 말 그대로 모퉁이 뒤에 있었고 걸어서 5분도 안 걸렸다. 작별 인사로 손을 흔들고 피츠로이 거리로 돌아섰다. 그게 전부다. 여기서 그녀의 경로가 끊긴다. 거리 약 200m. 이것은 완전한 거리조차 아니고 두 통로 사이의 짧은 구간이다. 따라서 깔끔한 울타리, 덤불, 몇 그루의 오래된 단풍나무, 몇 개의 벤치가 있다. 모든 집의 창문이 도로로 직접 나와 있어서 여기서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날 아무도 그녀가 이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주민도, 우연한 행인도. 처음에 부모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에밀리가 친구 집에 들렀을 수도 있고 그 다음 가게에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평범한 지연. 1시간 후 전화가 응답하지 않자 친구들, 선생님들, 이웃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2시간 후 경찰에 전화했다. 당직자가 신고를 접수하며 일시적 부재로 기록했다. 지시에 따르면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으면 24시간 후에만 적극적인 수색이 시작된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저녁에 첫 번째 자원봉사자들이 구역을 돌았다. 손전등과 개를 데리고 모든 골목을 확인했다. 밤은 결과가 없었다.
아침에 경찰은 추적견을 연결하고 가까운 마당, 빈터, 해안 지역을 조사한다. 검문소를 설치하고 운전자들을 신문하고 하수도를 조사한다. 아무것도. 3일째 배낭을 찾는다. 모퉁이 가게 근처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관리인이 발견한다. 배낭은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약간 먼지로 덮여 있었으며 마치 일부러 거기에 놓은 것 같았다. 안에는 교과서, 물병, 머리핀 몇 개가 있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았다. 싸움의 흔적도 더러움도 낯선 손의 지문도 없었다. 경찰은 발견물을 사진으로 찍고 폭력적 성격의 징후가 없는 물건으로 묘사한다. 그 순간 아무도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깨닫지 못했다. 이후 본격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된다. 며칠 동안 티마루에서 사이렌이 멈추지 않았다. 숲지대와 공업지대에는 구조대원들의 텐트가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구역별로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약 100명이 수색에 참여했다. 도시를 사각형으로 나누고 모든 헛간, 모든 차고, 모든 지하실을 확인했다. 결과 제로. 점차 열정이 가라앉는다. 이 주후 공식 수색이 축소된다. 사건은 열려 있지만 적극적인 조치 없음, 범주로 이동한다. 가족에게서 DNA 샘플, 사진, 개인 물품을 가져간다. 보고서에 문구가 나타난다. 자발적 출발 가능성 없음. 범죄적 영향의 징후 확인되지 않음. 경찰은 3가지 버전을 고려한다. 사고, 도주, 납치. 그러나 각각은 최소한의 확인으로 무너진다. 사고는 배제된다. 수역에도 절벽에도 도랑에도 흔적이 없다. 도주는 불가능하다. 에밀리는 돈도, 서류도, 심지어 갈아입을 옷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납치는 가장 우려스러운 버전이지만 증거가 없다. 그 지역에는 카메라가 거의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한 달 후 언론의 관심이 약해진다. 기자들이 떠나고 도시는 평소 생활로 돌아간다. 학교에서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대화에서 들렸지만 점차 사건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멈추었다. 보관소의 빈 표현과 동일한 답변이 있는 수십 페이지의 프로토콜만 남았다.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모든 힘이 거짓 단서의 확인에 들어간다. 경찰은 신문, 전화 분석, 이웃 도시로의 여행에 몇 줄을 보낸다. 모든 새로운 버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난다. 몇 달 후 사건은 사실상 냉각된다. 자료가 있는 폴더에는 미소 짓는 에밀리의 사진만 남는다. 학교 마당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그 당시 아무도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가 말 그대로 가까이에 있었다고 상상할 수 없었다.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어두운 경납고에 녹슨 문 뒤에, 그리고 거의 1년 후 같은 구역의 10대들의 우연한 전화가 수사 메커니즘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실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된 범죄에 관한 것이며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경찰이 호출 후 하루 만에 경납고로 돌아왔을 때 장소는 이미 첫 시간과 다르게 보였다. 수사관들이 영토를 신중하게 조사하고 경계를 고정하고 울타리를 세웠다. 이제 이것은 공식적으로 범죄 현장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관심을 모든 제곱미터에 오래된 벽돌벽, 녹슨 금속 빔, 무너진 회반죽, 그을음과 오래된 페인트의 흔적, 바닥에는 먼지, 파편, 신발 자국, 바퀴 자국, 아마도 건설 카트에서 나온 것. 먼 구석에 그 3장이 서 있었다. 철근으로 용접된 거친 부튼튼한 구조물, 금속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만든 것. 처음의 조사는 쓸모없어 보인다. 신선한 흔적도 없고 문서도 없고 소유자를 직접 가리킬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 용접 이음새의 유형. 그것은 균일하고 밀도가 높으며 빈틈이 없다.
이것은 우연한 사람의 작업이 아니고 아마추어의 작업도 아니다. 이러한 이음새는 전문가가 만든다. 그 당시 주요 단서는 건물 자체였다. 에밀리 실종에 관한 오래된 사건 자료에서 경납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색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이 장소는 단순히 수색 구역의 방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거의 1년 후 수사관들은 가장 명백한 것부터 시작한다. 소유권에 대한 질문.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접근권을 가졌는지, 누가 여기에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러한 구조물을 건설할 기술적 능력이 있었는지 토지 대장에 요청하여 빠르게 확인한다. 경납고는 1998년에 폐쇄된 옛 통조림 공장의 일부로 등록되어 있다. 몇 년 동안 영토는 버려진 채로 있었고 그 후 개인에게 판매되었다. 문서에는 이름이 나와 있다. 아서 핀치. 같은 구역의 주민 43세. 직업 용접공. 이 우연의 일치는 즉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경찰은 그가 정확히 공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확인한다. 알고 보니 핀치는 이전에 거기서 일했다. 장비 수리를 담당했다. 기업 폐쇄 후 그는 영토의 일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공구와 고철을 보관하기 위해 건물을 사용했다. 대상에 대한 마지막 공식 활동 3년 이상 전. 세금 납부도 없고 등록된 임차인도 없다. 수사관들이 그의 집으로 간다. 티마루 외곽의 작은 집, 차고와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 부지. 핀치가 침착하게 문을 연다. 마치 경찰의 방문이 그를 놀라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숨지 않고 대화를 피하지 않는다. 첫눈에 평범한 남자, 과묵하지만 공격적이지 않다. 소유권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한다. 네, 건물은 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몇 년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들을 녹음기에 기록한다. 다음은 표준 절차다. 그를 공식 신문에 소환한다. 사무실에서 침착하게 앉아 있고 손은 테이블 위에 있으며 시선은 직접적이다. 공장에서 해고된 후 그 장소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창고로 일부를 임대했고 그 다음 그냥 문을 닫았다고 한다. 열쇠를 오래전에 잃어버렸고 누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수사관들이 모든 것을 프로토콜에 기록한다. 그가 명시한 알리바이는 명확하다. 발견 당일 그는 집에 있었고 이웃들이 확인할 수 있다. 에밀리가 사라진 순간에는 이웃 도시에 근무 중이었다. 그의 말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용접공이고 경납고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안에 복잡한 금속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로 하여금 이 노선을 놓지 않게 만든다. 기술 보고서에서 범죄학자들은 다음을 지적한다. 세장은 옛 공장 창고에 보관되었던 것과 유형이 일치하는 재료로 만들어졌다. 강철 브랜드가 동일하다. 그러나 핀치가 이 금속으로 작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신중하게 진행된다. 공식적으로 아서 핀치는 단지 증인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미 첫 번째 신문 결정에 기록되어 있고 수사 재개 보고서에 나타난다. 이제 사건 자료에 새로운 줄이 나타난다. 발견 장소와 잠재적으로 연결된 사람, 직업은 제작된 구조물의 성격에 해당함. 이 순간이 이야기가 깊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사관들은 핀치가 주장하는 대로 경납고가 정말로 버려졌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누가 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고 왜 아무도 이 장소가 수년 동안 사람을 억류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이렇게 사건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며 모든 단계, 발견된 모든 흔적과 모든 금속 용접은 아서 핀치를 정당화하거나 그의 이름을 이 경납고와 영원히 연결할 수 있다. 신문 다음 날 범죄학자들이 반복 조사를 하기 위해 경납고로 돌아온다.
이제 과제는 단순히 장소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그것을 사용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똑같이 억압적이다. 먼지가 많은 창문을 통한 흐린 빛, 금속의 녹, 습기와 오래된 철의 냄새. 그러나 두 번째 통과에서 첫 번째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장 옆에서 철근 조각들을 찾는다. 일부 조각은 구조물 자체와 같은 직경과 합금이다. 바닥에는 용접 흔적, 콘크리트에 탄 얼룩이 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만을 의미한다. 세 장이 여기서 조립되었지 완성된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두꺼운 먼지층으로 덮인 작업대에는 공구들이 놓여 있다. 금속 브러쉬, 오래된 용접 헬멧, 철사 조각.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작업은 체계적으로 정확한 계산으로 수행되었다. 이것은 즉흥이 아니라 생각된 준비다. 전문가들이 벽 근처의 잔해를 분류하기 시작할 때 합판 시트 아래에서 서류가 든 작은 플라스틱 봉지를 찾는다. 그 중에는 평범한 계산서 영수증이 있다. 빛이 바랬지만 날짜는 여전히 읽을 수 있다. 2005년 9월 21일 판매자 티마루 중심가의 건축 자재 상점 구매 목록 철근, 용접 정흙, 보호장갑 첫눈에 금속으로 작업하는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세트. 그러나 우연의 일치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정확하다. 수사관들이 즉시 상점에 요청한다. 그날의 비디오 녹화가 보존되었기를 희망한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그러한 영상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르다. 영수증이 정말로 경납고와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전체 계획의 열쇠가 될 수 있다. 하루 후 상점이 아카이브를 전달한다. 구형 카메라, 거친 이미지지만 얼굴은 식별할 수 있다. 녹화에서 작업복을 입고 회색 칼라와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계산대 구역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 그는 금속 막대를 카운터에 놓고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간다. 녹화를 정지 화면에서 멈추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서 핀치다. 그의 프로필이 일치하고 걸음걸이가 인식 가능하다. 구매 시간. 에밀리가 사라지기 정확히 2주 전. 바로 이 강역이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세 장이 조립되어 경납고에 설치된 기간과 일치한다. 이제 수사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물질적 확인을 가지고 있다. 핀치는 신문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경납고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카메라 녹화와 발견된 영수증은 반대를 증명한다. 그는 단순히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다. 이것은 사건의 과정을 완전히 바꾼다. 범죄학자들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거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경납고에서 발견된 재료들은 영수증에 따라 구입한 것과 브랜드와 크기가 일치한다. 막대의 작은 결함조차도 현장에서 고정된 절단 형태와 일치한다. 영수증 하단의 계산원 서명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한다. 같은 날 저녁 와서 핀치가 다시 구금되는데 이제는 증인이 아니다. 그를 경찰서로 데려간다. 그는 저항하지 않지만 침묵한다. 프로토콜은 공식 표현을 기록한다. 불법적인 사람 억류 및 범죄 현장의 의도적 준비 혐의로 구금됨.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전환점이다. 이제 그들은 일어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준비였다. 정확하고 검증되고 미리 계획된, 그리고 세 장이 에밀리가 사라지기 2주 전에 조립되었다면 범죄가 세세하게 계획되었다는 의미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우연한 납치범을 찾는 것이 되기를 멈춘다. 그것은 신중하게 계획된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변하며 여기서 모든 단계는 목표가 있었고 모든 흔적은 의식적으로 남겨졌다. 수사관들 앞에는 핀치의 동기 확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가 말할 것과 증거가 이미 증명한 것 사이에 진정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아서, 핀치 구금 후 수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 용접 구조물, 영수증,
상점의 비디오. 모든 것이 바로 그가 경납고를 준비했고 안에서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주요한 것이 불분명하다. 왜? 핀치는 전과가 없고 등록되지 않았으며 혼자 살았고 어떤 갈등에도 연루되지 않았다. 에밀리는 그에게 낯선 사람이다. 그들 사이에 명백한 연결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한 사건에서 동기가 열쇠다. 그것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기 시작한다. 그의 옛 직장, 연락처, 동료들을 확인한다. 재정거래, 전화통화, 서신을 연구한다. 그림이 천천히 형성되지만 한 가지가 즉시 눈에 띈다. 최근 몇 년 동안 핀치는 거의 고립되어 살았다. 친구도, 가족도, 정규 직장도 없이 외부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오래된 문서로 판단할 때 짜증이 쌓여 있었다. 경찰 아카이브를 통해 오래된 노동 기록에 도달한다. 거기에 처음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줄이 나타난다. 2000년 건설회사 카터 컨스트럭션 직위 용접공 설계자. 회사 이름이 익숙해 보이고 1분 후에 이유가 명확해진다. 회사 소유주는 로버트 카터, 에밀리의 아버지다. 이 우연의 일치가 그룹을 멈추게 한다. 그들은 날짜를 비교한다. 핀치는 카터 밑에서 거의 2년 동안 일했다. 산업 재해 후 조항에 따라 해고되었다. 당시 그는 현장 작업 중 화상을 입었지만 경영진은 이것을 그의 쪽의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정했다. 핀치는 보상을 요구하며 장비가 결함이 있었고 현장 책임자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자신의 입장을 방어했고 카터 자신이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진행된다. 법원 기록이 확인한다. 핀치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법원 결정에는 고용주의 유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핀치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임시 계약에 고용되고 자주 주거지를 바꾸고 폐쇄적인 생활 방식을 이끌었다. 그러나 옛 동료 중 한 명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 갈등을 여러 번 기억하며 카터가 그의 삶을 망쳤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이 논리적 연결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해고 후 15년이 지나 핀치는 같은 도시에 살고 있고 카터 가족의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우연이든 아니든 그가 산 경납고는 에밀리가 자주 지나가는 길에 있다. 그녀의 학교에서 단 3블록 떨어진 곳에 우연의 일치는 점점 더 우연이 아니게 된다.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이 나타난다. 가능한 동기,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 복수,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실현됨. 이 표현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범죄는 더 이상 무의미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어야 했던 신중하게 구축된 보복 행위로 변한다. 핀치의 오래된 편지와 진술서를 찾는다. 그중 하나에서 10년 전에 시의회에 보낸 것에서 그는 어떤 사람들은 즉시 대가를 치르지 않지만 항상 대가를 치른다고 썼다. 당시에는 이것을 억울한 사람의 불평으로 여겼다. 이제 이 말들은 다르게 들린다. 경고처럼. 수사관들이 연대기를 비교한다. 핀치는 카터가 사업을 확장하고 정부 계약에 착수하기 시작한 직후 경납고를 산다. 그가 다시 옛 상사에 대해 들었고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범죄가 미리 준비되었지만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가리킨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거의 시위적인 성격을 띠었다. 수사관들이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들은 결론에 도달한다. 핀치는 에밀리를 구체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불공정의 상징,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녀를 통해 그는 한때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는 아버지를 처벌하고 싶었다. 이 버전이 그림을 거의 완전하게 만든다. 처음으로 수사에 명확한 논리가 나타난다. 무의미해 보였던 모든 것이 갑자기 연쇄로 배열된다. 경납고는 단순한 억류 장소가 아니다.
이것은 핀치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장소다. 이제 경찰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실행자, 증거, 동기. 사건은 실종의 수수께끼가 되기를 멈춘다. 그것은 15년에 걸쳐 확장된 복수의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새로운 어려움이 생긴다. 모든 것이 아버지를 겨냥했다면 핀치는 격리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이야기에는 계속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수사관들이 아서 핀치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받았을 때 티마로 외곽의 작은 집의 평범한 외관 뒤에 하나의 강박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집 자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빛바랜 외관, 잡초가 무성한 마당, 녹슨 대문. 아는 미니멀리즘이지만 질서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의 완전한 부재 때문이다. 사진도, 개인 물품도 없다. 모든 것이 극도로 청소되어 있는데 마치 사람이 오래전에 평범한 삶을 그만두고 한 가지에 집중한 것 같다. 수색의 주요 부분은 그의 작업장에 있었다. 이것은 집 뒤의 작은 부속 건물로 작업대, 공구, 오래된 금속 부품들이 있었다. 수사관들은 기술적 증거, 즉 새장 제작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공구나 재료의 잔여물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것은 이러한 기대를 초과했다. 작업대 바로 맞은편 벽에 전체 구성물이 걸려 있었다. 수십 개의 신문 스크랩, 누렇게 변했지만 엄격한 순서로 깔끔하게 붙여져 있었다. 그것들에는 건설회사 카터 컨스트럭션에 관한 헤드라인이 있었다. 지역 비즈니스가 계약을 받았다. 로버트 카터, 지역 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 조금 아래에는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축하 행사, 인터뷰, 자선 행사. 일부 사진에서 에밀리는 매우 어렸고 다른 사진에서는 나이가 더 들었으며 지역 언론의 학교 사진들이 있었다. 각 스크랩에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직접 수집한 15년간의 관찰, 빠짐없이. 처음에 이것은 이상한 취미처럼 보일 수 있다. 오래된 기사를 수집하는 것.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단순한 아카이브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이것은 계획이다. 별도의 시트에는 작은 필기체로 메모가 있었다. 날짜, 댓글, 교차점. 방의 한 구석은 그러한 시트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각각은 실로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의 사무실 벽처럼. 단지 이 계획은 카터 가족에 대항하여 구축되었다. 이 벽의 중심에는 T마루 지도가 있었다. 오래되고 라미네이트 처리되었으며 수많은 표시와 선이 있었다. 그것으로 핀치가 경로를 추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밀리의 학교에서 집까지의 경로가 빨간 마커로 강조되어 있었다. 심지어 손으로 쓴 시간도 있었다. 15시 20분 브라운 거리 교차로, 15시 35분 마당 입구. 옆에는 학교 시간표 인쇄물과 그녀의 구역을 통과하는 버스 번호가 적힌 메모가 깔끔하게 붙여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계별로 구축된 감시 계획처럼 보였다. 작업 책상에서 오래된 카메라와 몇 개의 USB 메모리를 찾는다. 확인 시 멀리서 찍은 수십 장의 사진, 카터 가족의 집, 거리, 학교 건물. 우연한 성격의 프레임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다. 각 사진에는 서명과 날짜가 있었다. 그중 일부는 에밀리가 사라지기 몇 달 전에 찍었다. 작전 요원들이 프로토콜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명백해진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의 폭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확장된 강박관념이다. 핀치는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복수 아이디어를 품었고 관찰하고 세부 사항을 구축하고 계획했다. 경납고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냉혹한 계산의 결과였다. 범죄학자들이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주목한다. 선반에는 표지에 한 숫자만 있는 오래된 앨범이 서 있었다. 2000.
안에는 그와 로버트 카터 사이의 법정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는 문서의 스크랩, 인쇄물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의라는 캡션이 있는 카터 가족의 집 사진이 있었다. 이 순간 수사는 최종적으로 의심을 멈춘다. 핀치는 단순히 복수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으로 살았다. 그가 한 모든 것, 즉 일, 경납고, 자료 수집은 하나의 아이디어에 종속되었다. 그의 복수는 출구가 없는 강박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했다. 경찰이 수색 프로토콜을 작성한다. 거기에는 핵심 발견물이 있다. 지도, 사진, 스크랩, 문서. 각 물건은 범죄가 우연이 아니라 수년간의 추적의 결과임을 확인한다. 이제 복수의 동기는 입증된 강박관념으로 변한다. 이러한 증거들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만든다. 수사관들은 자신들 앞에 다른 가족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하고 관찰하고 준비하고 모든 사소한 것을 수집한 사람을 본다. 그리고 이제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 그가 정확히 어떻게 눈에 띄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해냈는지 이해하려는 시도. 수색이 이미 끝나갈 무렵 모든 것이 발견된 것 같았다. 지도, 스크랩, 사진, 이 모든 것이 그의 유죄를 확인하는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구축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이러한 규모의 범죄를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개인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 생각을 보관하는 곳. 그래서 그들은 집을 다시 한번 천천히 주의 깊게 센티미터 단위로 돌아보기로 결정했다. 첫눈에 핀치의 방은 나이든 남자의 평범한 거주지처럼 보였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잡지 더미, 오래된 텔레비전, 책이 있는 선반. 그러나 수사관 중 한 명이 표지가 있는 책을 꺼냈을 때 그 아래에서 파란색 표지의 낡은 학교 공책이 발견되었다. 가장 평범한 어느 가게에서나 파는 것, 서명도, 표시도 없이 그냥 공책.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펼쳤다. 첫 페이지들, 깔끔하고 작은 필기체로 짧은 문구들 각각 날짜가 있었다. 시작 부분, 2005년 9월. 바로 에밀리가 사라진 그 날짜. 서론도 설명도 없이 단지 건조한 기록들, 본질적으로 보고서들. 1.1 대상이 제자리에. 1.4 모든 것이 조용함. 1.10 변화 없음. 페이지를 넘길수록 텍스트는 더 밀도가 높아졌다. 때때로 기록에는 하루 중 시간이나 밤, 침묵 또는 아침의 비와 같은 짧은 언급이 동반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필기체로 쓰여 있었고 명확하게, 거의 수정 없이 심리학자들이 나중에 말할 것이다. 그러한 방식은 특별한 냉담함과 통제를 반영한다. 그는 자신에 대해 쓰지 않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의심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사실을 등록했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을 관찰하는 것처럼. 새 페이지마다 점점 더 억압적인 인상이 만들어졌다. 1.45 첫 식사. 1.70 반응 없음. 1.120 모든 것이 통제해. 1.320 조용함. 이 짧은 문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건조함, 초연함, 끊임없는 반복은 무한하고 일상적이고 차가운 무언가의 느낌을 만들었다. 거의 엔지니어의 보고서 같았지. 범죄자의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기록은 2006년 8월로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에밀리를 발견하기 몇 주 전이었다. 1.337 완료됨. 서명도 설명도 없이. 페이지 끝에 이 마침표는 기록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완료한 전체 이야기의 끝처럼 보였다. 공책을 실험실로 가져갔을 때 전문가들은 즉시 이것이 열쇠라는 것을 이해했다. 다른 모든 것은 간접 증거였지만 이 공책은 억류 과정 자체를 묘사했다. 세부 사항 없이, 그러나 완벽한 연대기로. 처음으로 수사는 사건이 실행자 자신에 의해 기록된 문서를 얻었다. 필적 감정이
시작되었다. 필적을 그의 글로 수첩에 기록, 프로토콜의 진술, 영수증의 서명과 비교했다. 일치 100%. 글자의 기울기에서 획의 연결 특성까지 모든 것. 이것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아서 핀치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색의 이 순간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그의 유죄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증거의 집합이 아니라 문서화된 현실이었다. 공책은 직접적인 자백으로 변했는데 비록 회한의 말 없이지만 신문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나중에 말할 것이다. 이 문서가 범죄 현장에 어떤 사진보다 더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프로토콜에서 기록은 관찰 일지로 지정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감정 없는 공책이라고 불렀다. 그 안에는 인간적인 것이 없었다. 후회도 동정도 없고 단지 시스템만 있었다. 매일 모든 행동이 실험의 일부처럼 이제 수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동기, 증거, 필적, 시간틀. 공책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다. 그것은 일어난 모든 것이 분노의 폭발도 우연도 아니라 생각되고 냉혹한 계획의 결과임을 증명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실종에 관한 이야기가 되기를 멈춘다. 그것은 거의 1년 동안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살았고 하루도 그것들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의 사법 연대기가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증거가 하나의 전체로 합쳐졌을 때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남았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아마도 그가 보이지 않게 남도록 도왔는지. 수사가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변호의 마지막 가능한 움직임이 남아 있었다. 아서 핀치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것. 그의 변호사는 즉시 범죄가 오래된 머리 부상과 해고 후의 심각한 심리적 경험의 결과라는 노선을 구축했다. 이 버전은 그럴듯해 보였다. 핀치는 정말로 건설 현장 작업 중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몇 년 동안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 이 배경에서 두통, 과민성, 불면증에 대한 불평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버전이 법정에서 작동하려면 한 가지를 증명해야 했다. 범죄 동안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를 위해 법의학 정신과 감정이 지정되었다. 그를 크라이스트 처치 병원의 클리닉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그러한 사례들이 포괄적으로 연구된다. 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 행동 분석가의 참여로. 전문가들은 그의 전기 분석으로 시작했다. 의료 기록, 의사들의 오래된 기록, 옛 동료와 이웃들의 증언을 연구했다. 그 다음 필적, 공책의 기록, 신문에서의 말하기 방식. 이 모든 것이 상당히 통합된 심리적 초상화로 구성되었다. 핀치는 폐쇄적이고 의심이 많고 모욕과 갈등에 대한 장기간의 경험에 경향이 있었다. 그는 같은 상황을 수년 동안 되돌릴 수 있었고 정신적으로 그것에 다시 돌아갔다. 의사들이 내린 진단은 뚜렷한 강박적 특성을 가진 편집증적 성격 장애로 들렸다. 이것은 사람이 높은 의심, 고정된 아이디어, 통제에 대한 강박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치에게 이것은 카터 가족에 대한 강박관념, 기사와 계획으로 뒤덮인 그의 벽, 깔끔하고 거의 기계적인 기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성격장애는 정신병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과의 연결 상실이 아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계획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핀치와 1년의 테스트를 수행했다. 질문에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혼란의 징후 없이 대답했다. 지난 해의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마치 범죄가 아니라 실험을 설명하는 것처럼 초연한 방식으로 그것들에 대해 말했다. 특별한 주의가 그의 공책에 기울여졌다. 분석가들은 그 안에 기록들이 체계화되어 있고 정신병 상태의 특징인 혼돈이 없다고 언급했다. 각 문구가 검증되고 날짜가 엄격하게 순서대로 있다. 이것은 이성의 상실이 아니라 극단적인 수준의 통제와 계산을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스스로 사건의 진행을 추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최종 결론을 준비할 때 그것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핀치는 정말로 성격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가 자신의 행동의 성격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지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법원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공식 결론에는 한 단어가 있었다. 책임 능력이 있음. 법적 관점에서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상과 오래된 모욕에 대한 모든 대화는 의미를 잃었다. 변호사는 결론의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위원회는 3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핀치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재료를 선택하고 경로를 추적하고 날짜를 기록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을 배제하고 의식적이고 생각된 행동을 가리켰다. 이 순간부터 변호는 사실상 근거를 잃었다. 핀치는 현실과의 연결을 잃은 아픈 사람이 되기를 멈추었다. 법원 앞에는 계산과 내부 논리로 행동한 냉혈한 실행자가 나타나야 했다. 그리고 이제 수사는 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재판 과정의 준비라는 최종 단계로 넘어갔다. 수사가 최종 단계에 접근했을 때 사건이 완전히 밝혀진 것 같았다. 그러나 보관 자료에 수석 수사관을 불안하게 만드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남아 있었다. 에밀리가 사라진 후 첫날들에 경찰은 한 사람을 신문했다. 해롤드 킨이라는 이름의 지역 노숙자였다. 당시 그는 에밀리를 마지막으로 본 바로 그 거리에서 멀지 않은 티마루 외곽의 오래된 헛간에 살고 있었다. 목격자들이 실종 전날 그와 비슷한 누군가가 학교와 쓰레기통 근처를 어슬렁거렸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를 구금했다. 당시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없었다. 해롤드는 그날 저녁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술을 마셨고 그 다음 어딘가 부두 근처에서 잤다고 말했다. 증인도 확인도 없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증거도 직접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다. 몇 차례 신문 후 그를 풀어주었지만 그의 참여에 대한 표시는 사건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핀치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때 이 오래된 세부 사항이 다시 떠올랐다. 수사관들은 이 사람이 핀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에밀리를 발견한 경납고는 당시 해롤드가 살던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버전은 논리적으로 보였다. 아마도 그는 일어나는 일을 알았고 도울 수 있었거나 단순히 보는 것에 눈을 감았을 수도 있다. 수색의 이것은 연쇄의 마지막 가능한 빈틈이었다. 해롤드를 빨리 찾았다. 그는 여전히 공업지대 근처에 살고 있었고 고철을 수집하고 우연한 일로 일했다. 이번에 그의 신문은 침착하게 진행되었다. 남자는 핀치를 알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아는 사이를 우연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단지 몇 번 금속 도움에 대해 잔돈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핀치는 비사교적이었지만 항상 예의 바른 편이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일상적인 주제, 즉 공구, 일, 음식을 넘어서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말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범죄 몇 달 전 핀치의 전화 통화를 확인했다. 해롤드에게 속할 수 있는 번호와의 연락이 없었다. 은행 거래, 송금, 구매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핀치가 혼자 행동했음을 가리켰다. 심지어 경납고 지역의 카메라조차도 그가 거기에 간 모든 시간 동안 그 외에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다. 작전 요원들이 2005년에 오래된 프로토콜을 다시 검토했는데 그때 해롤드를 처음 구금했었다. 당시 그는 이미 경찰의 시야에 있었다. 범죄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한 생활 방식 때문이었다. 기록은 에밀리가 사라진 순간 그가 실제로 도시의 다른 구역에 있었다고 보여주었고 나중에 새로운 증인들, 즉 부두의 두 노동자가 그날 밤 그를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확인했다. 반복적인 확인 후 모든 의심이 제거되었다.
해롤드 키는 단순히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시간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그의 이야기는 사소해 보였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되었다. 그것은 핀치에게 공범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확신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재정 확인을 수행했다. 몇 년 동안 핀치의 계좌에서의 자금 이동을 분석했다. 의심스러운 송금도 공동 구매도 제3제 대한 지불도 없었다. 철근, 재료, 공구를 포함한 모든 구매는 그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형식화되고 현금으로 지불되었다. 이것은 그가 모든 것을 스스로 했고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 순간까지 수사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핀치는 폐쇄적이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항상 자신만 의지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건설하고 준비하고 기록하고 관찰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그의 계획은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가리킬 수 있는 모든 흔적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확인이 완료되었을 때 핀치의 사건은 최종 형태를 얻었다. 모든 2차적인 버전, 의심, 대안적 용의자들이 공식적으로 배제되었다. 수사 앞에 하나의 유일한 그림이 남았다. 오랜 세월 동안 복수의 아이디어로 살았고 아무와도 그것을 나누지 않았으며 단계별로 그것을 실현한 사람. 이것은 폐쇄되고 고립된 세계였는데 벽의 지도에서 공책의 기록까지 모든 요소가 오직 그를 위해서만 존재했다. 아무도 그의 집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아무도 도시 외곽의 녹슨 경납고와 잡초 사이에 시간이 거의 1년 동안 멈춘 장소가 숨겨져 있다고 추측하지 못했다. 이제 수색에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았다. 기소장을 준비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것. 다른 모든 것은 이미 수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증거와 증언을 마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왔다. 사람 자신을 이해하는 것. 단순히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그 전에 그가 누구였는지.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그것들 앞에는 수년간 축적된 짜증, 처리되지 않은 모욕, 내부 폐쇄가 선행된다. 경찰관들이 이웃들과 아서 핀치의 옛 지인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림이 점차 형성되었고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신문할수록 같은 초상화가 더 뚜렷하게 그려졌다. 핀치는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살았다. 일했고 소음을 내지 않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 필요가 없으면 몇 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웃들은 그가 거의 인사하지 않았고 거의 대화하지 않았지만 항상 전기세를 내고 집 앞을 청소하고 공구를 관리했다고 기억했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 약간 이상하지만 위험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는 그냥 그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그를 괴짜로, 누군가는 폐쇄적인 내향인으로 여겼다. 아무도 이것을 경고 신호로 인식하지 않았다. 작은 마을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공장이 폐쇄된 후 일자리를 잃은 옛 노동자들. 폐쇄적으로 혼자 사는. 아무도 이 침묵 뒤에 다른 삶이 숨겨져 있다고 상상할 수 없었다. 과거의 모든 오해가 내부 전쟁으로 변하는 삶. 핀치의 이상함에 대해 말한 첫 번째 사람 중 한 명은 거리의 이웃인 레이 모건이라는 이름의 나이든 남자였다. 그는 5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그때 레이는 우연히 차로 핀치의 픽업 트럭의 측면 거울을 건드렸는데 그의 집 근처에 주차할 때였다. 손상은 최소한이었지만 핀치는 이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조용히 수리를 논의하는 대신 그는 보험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그 다음 시청에 재산 훼손에 대해 경찰에 진술서를 썼다. 이 모든 것이 결과를 주지 않자 진짜 사소한 복수가 시작되었다. 펑크난 타이어, 대문에 긁힌 자국, 소음에 대한 불평.
레이는 이 갈등이 거의 2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욕하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고 그냥 행동했어요. 차갑게, 계산적으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잊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 거리에 아무도 그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람, 공장의 옛 동료는 한때 작업 공구 때문에 핀치와 논쟁했던 것을 기억했다. 핀치는 고장에 대해 부당하게 비난받았다고 여겼다. 그날부터 그는 인사하기를 멈추고 대화하지 않았으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그렇게 거의 8년 동안 공장이 폐쇄될 때까지. 그에게 모든 모욕은 영원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더라도 그는 그것을 불공정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로 바꿨다. 수사관들은 몇 가지 비슷한 이야기를 더 찾았다. 이웃개들에 대한 시청 불만, 옛 고용주들에 대한 고발이 담긴 신문 편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첫눈에 사소해 보이는 이 모든 에피소드들에는 공통된 핵심이 있었다. 놓아주지 않으려는 욕구. 핀치는 단순히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모욕에 고정되어 그것으로 살았다. 행동 분석 전문가들이 그의 서류를 연구할 때 그들은 흥미로운 패턴을 주목했다. 핀치가 자신을 피해자로 여긴 모든 경우에 그의 반응은 공개적인 공격성이 아니라 차갑고 체계적인 복수였다. 그는 폭발하지 않았다. 그는 계획했다. 이것이 그의 정신의 특성이었다. 충동의 부재이지만 집요함의 존재. 그는 그가 말하는 빚을 갚을 적절한 순간을 수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다. 이 배경에서 건설회사 소유주인 로버트 카터와의 갈등은 예외로 보이기를 멈췄다. 반대로 그것은 핀치가 그전에 한 모든 것의 논리적 연속이 되었다. 단지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다. 일자리 상실, 법정 패배, 동료들의 조롱,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 그는 이것을 수정해야 할 개인적 굴욕으로 인식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복수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수년 동안 익었고 사소한 모욕들과 세상이 자신에게 맞서 있다는 내부 확신으로 영향을 공급받았다. 핀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광인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용서할 줄 몰랐다. 그에게 그것은 약함이었고 자신에 대한 배신이었다. 사건 틀 내에서 작성된 심리적 초상화는 거의 판결처럼 들렸다. 강박적 아이디어의 경향이 있고 높은 정의감, 과장된 책임감, 과거를 놓아줄 완전한 무능력을 가진 폐쇄적 성격.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수심은 존재의 형태가 된다. 그러한 행동은 많은 것을 설명했다. 왜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왜 아무와도 자신의 계획을 나누지 않았는지. 그에게 이것은 범죄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균형의 회복이었다. 그가 정의라고 여긴 것. 증인 신문이 끝났을 때 수사는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아서 핀치는 아무 데서도 나타난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단계별로 자신 주위의 모욕, 두려움, 통제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무너졌을 때 그는 단순히 오래전에 자신의 의무라고 여긴 것을 결과적으로 실행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단순히 범죄의 이야기가 되기를 멈춘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근처에 살면서 어떻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위험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변한다. 그리고 이제 수색에는 단 한 가지가 남았다. 법정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수사가 최종 단계에 접근한 순간까지 사건에는 이미 빈틈이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확인되고 비교되고 마지막 날짜까지 검증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아있었다. 마침내 그 자신으로부터 이것을 듣는 것. 아서 핀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이미 몇 주 동안 구치소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지만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의 신문은 똑같이 끝났다. 단음절 대답, 긴 침묵, 테이블을 보는 시선, 마치 질문을 듣지 못하거나 단순히 답변의 의미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바로 그래서 수사관 헤이든 존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다. 증언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증거는 충분히 넘쳤다. 핀치가 행한 것의 규모를 인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이 신문은 자발적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위해 신중하게 준비했고 모든 세부 사항을 생각했다. 방에 참관인을 초대하지 않았고 즉시 녹음기를 켜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차분해 보여야 했다. 헤이든은 이해했다. 핀치를 압박하면 그는 완고한 방어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구축하면 그가 말할 기회가 있다. 그를 방으로 데려왔을 때 핀치는 구금 첫날과 똑같이 보였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피로의 흔적이 없으며 시선은 건조하고 균일하다. 그는 앉아서 손을 테이블 위에 놓고 몸을 펴다. 그 앞에는 두껍고 무거운 폴더 더미가 있었고 각각은 증거를 담고 있었다. 헤이든은 서론 없이 시작했다. 자료를 하나씩 펼쳤다. 먼저 그의 픽업이 기록된 상점 근처 감시 카메라의 인쇄물, 그 다음 카터의 집에서 공업지대까지 차의 이동이 명확하게 표시된 경로지도, 그 다음 핀치의 집에서 찍은 사진들, 스크랩이 있는 벽, 공책, 편지 사본, 계획, 심지어 손으로 그린 도면. 그는 이 모든 것을 테이블에 펼쳐 놓았는데 마치 그 앞에 그의 행동에 물리적 투영을 만드는 것처럼 핀치는 표정 없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놀라움도 짜증도 없었다. 단지 조용하고 초연한 주의만. 테이블의 마지막 물건, 즉 그가 짧은 기록을 적은 바로 그 공책이 놓였을 때 헤이든은 멈췄다. 그런 다음 천천히 그것을 펼쳐 몇 줄을 읽었다. 1:45, 침묵, 1:76, 모든 것이 조용함, 1:200, 시간이 흐른다. 그의 목소리는 균일하게, 거의 무감정하게 들렸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이 문구들은 특히 차갑게 들렸다. 핀치는 시선을 내렸는데 마치 내면에 무언가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헤이든은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감정 결론의 발췌문, 필적 분석 결과, 심리학자들의 보고서를 낭독했다. 각 문서가 그를 주요한 것, 즉 동기에 가까이 데려갔다. 그러자 수사관이 오랫동안 미뤄왔던 것을 물었다. 모든 것은 카터가 해고 명령에 서명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서 빼앗은 것을 되찾고 싶었습니까? 이것은 차분하게, 압박 없이 들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핀치가 표정을 바꿨다. 그는 눈을 들어 헤이든에게 시선을 고정했는데 마치 말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 같았다. 침묵이 오래 지속되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자세가 바뀌었다. 그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낮게, 억제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핀치가 말했다. 그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 문구는 정당화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주장처럼. 그리고 헤이든은 이것이 시작임을 이해했다. 핀치가 계속했다. 그의 말은 짧고 단속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논리가 느껴졌다. 자신의 것, 왜곡되었지만 일관된. 그는 불공정에 대해 부상 후 카터가 어떻게 그를 속였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웃었는지,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했는지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딸깍했다. 그는 수년 동안 그를 관찰했다고 이야기했다. 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고 상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을 지워진 사람처럼 느꼈다고. 나는 살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그는 말했다. 수사관은 침묵했다. 그가 말하도록 허락했다. 이 순간들의 핀치는 마치 가면을 벗은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단지 피로만. 마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것처럼 해고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까? 헤이든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확인했다. 핀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쉬고 말했다. 로버트 카터는 나의 일, 나의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나는 그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 문구는 거의 변경 없이 프로토콜에 들어갔다. 그것은 전체 사건의 핵심이 되었다. 공식적인 인정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것 없이도 명백했다. 그의 왜곡된 논리의 상징으로서 핀치에게 이것은 범죄가 아니었다. 그의 표상에서 이것은 균형의 회복, 오래된 빚의 완결이었다. 이 말들 후 그는 다시 침묵했다. 수사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신문은 시작한 것처럼 침묵 속에서 끝났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달랐다. 이것은 부정의 침묵이 아니라 인식의 침묵이었다. 그를 방에서 나가게 했을 때 헤이든은 몇 분 동안 앉아 증거로 가득 찬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은 사건 자료처럼 보이지 않고 한 사람의 느린 파괴의 연대기처럼 보였다. 용서할 수 없었고 자신의 모욕 안에서 남은 삶을 산 사람. 이 순간부터 수사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답변이 얻어졌다. 이제 법정 회의실에서 배심원들, 변호사들, 그리고 자신이 왜 정확히 표적으로 선택되었는지 처음 듣게 될 로버트 카터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이 들릴 그날을 기다리며 자료를 법정에 준비하는 것만 남았다. 그 신문, 처음으로 그의 인정 문구가 들렸던 그 후 수사관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또 다른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핀치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느낌이었다. 그를 반복적으로 신문실로 데려왔을 때 그는 더 차분해 보였는데 마치 스스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대화가 서막 없이 시작되었다. 수사관은 단지 말했다. 당신은 이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인지 이해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핀치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런 다음 약간 미소 지었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침묵 후 말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균일하게, 명백히 자신의 계획을 세운 바로 그 차가운 정확성으로. 그는 아이디어가 오래전에, 그의 말로는 모든 것이 내부에서 부서졌을 때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때 그는 카터가 자신과 같은 무력감을 느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거칠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했다. 그가 그것과 함께 살고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결코 잊을 수 없도록. 핀치는 장소를 선택한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마치 범죄가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의 건설에 관한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기를 원했다. 튼튼한 벽, 좋은 방음,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습기 냄새가 없도록, 거기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이 말들을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발음했는데 마치 기술적 해결책에 관한 것처럼 수사관은 외부적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와 함께 더 무엇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핀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내렸는데 마치 말을 고르는 것 같았고 그런 다음 균일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 처음에 수사관들은 시간에 관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몇 초 후 그는 계속했고 의미가 명확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물리적 해를 가할 계획이 없었다. 적어도 즉시는. 그의 계획은 달랐다. 훨씬 더 교묘했다. 그는 순간이 올 때까지 그녀를 가두어 두고 싶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그 순간은 그녀의 성년이 되어야 했다. 그는 그녀가 18살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냥 풀어줄 것입니다. 집에 가게 하죠. 라고 그는 완전히 차분하게 말했다. 수사관이 확인했다.
왜 그렇게 많은 년을 기다립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건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 중 하나로 들어간 문구가 들렸다. 핀치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카터에게 딸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망친 것을 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함께 살게 하죠. 이 말들은 감정적으로 말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술이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침착함으로 그것들을 발음했다. 수사관은 이 순간 그의 목소리에 후회의 그림자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단지 자신의 행동이 논리적이고 마땅하다는 차가운 확신만. 이 인정은 모든 것을 바꿨다. 이 순간까지 수사는 사건을 의도적인 납치로, 아마도 복수를 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이제 명확해졌다. 계획은 가정했던 것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그는 카터의 삶을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파괴하고 싶었다. 그를 자신의 죄책감의 인질로 만들고 싶었다. 신문 녹음은 전체 볼륨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단어, 모든 침묵, 핀치의 모든 억양이 프로토콜에 들어갔다. 그의 인정은 더 이상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바로 그 증거가 되었다. 그는 스스로 범죄의 구조를 설명했고, 스스로 동기를 설명했고, 스스로 계산과 의도성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관들은 기소장에 추가 항목을 추가했다. 이제 단순한 납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기소에 제한된 조건에서의 장기간 사람 억류에 관한 표현이 추가되었다. 법에 따라 의도적인 심리적 고문을 증언하는 가중 상황으로 간주되는 항목. 핀치를 신문실에서 나가게 했을 때 그는 여전히 차분해 보였다. 얼굴에 근육 하나 떨리지 않았다. 마치 마침내 자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마치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단순히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할 기회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수사관 헤이든 존스는 그의 떠남 후 오랫동안 방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속기록 인쇄물이 놓여 있었고 그는 마지막 문구를 계속해서 다시 읽었는데 이 말들 뒤에 개인적 복수뿐만 아니라 증오 자체처럼 더 고대적이고 차가운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 신문이 마지막이 되었다. 그 후 수사는 공식적으로 증거 수집을 완료했다. 이제 모든 것은 법정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15년 동안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서 삶의 의미를 빼앗기 위해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수사관들이 이미 법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빈틈이 남아 있었다. 납치 당일. 다른 모든 것은 확립되었고 모든 세부 사항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바로 전체 이야기가 시작된 그 아침은 여전히 불분명했다. 목격자도 없었고 카메라 녹화도 없었고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어떻게 사람이 대낮에 모두가 서로를 아는 조용한 구역에서 그녀와 함께 사라질 수 있었을까? 수사관 헤이든 존스는 그로부터 직접적인 이야기를 얻지 못하면 이것이 전체 수사의 얼룩으로 남을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사건 종결 전 마지막 날 그는 핀치에게 돌아갔다. 이번에는 문서도 큰 문구도 증거로 가득 찬 테이블도 없이 단순히 한 가지 질문. 어떻게 되었습니까? 핀치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런 다음 말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머리를 약간 기울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피곤했다. 그는 정당화하지 않았고 꾸미지도 않았다. 단순히 말했는데 마치 작업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몇 주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분 단위로 계산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몇 시에 나오는지, 누가 같은 거리를 걷는지 알았다. 작은 마을에서 습관적인 경로는 거의 바뀌지 않고 이것이 그의 이점이 되었다. 그날 그는 이전에 개인 주문으로 일했던 오래된 작업용 밴을 타고 갔다. 차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러한 밴들은 누군가가 배선을 수리하거나 창문을 설치할 때 자주 집 근처에 서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나오는 길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 교차로에 주차했다.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 그의 말에는 긴장이 없었다.
마치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그녀가 나타났을 때 그는 단순히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사관이 물었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핀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했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그녀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에 침묵이 걸렸다. 충격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간단한지에 대한 깨달음에서 위협도, 소리침도, 싸움도 없이 단지 이름과 한 짧은 문구. 핀치가 계속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에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수리하는 것을 도왔는데 공장에서 아직 일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갔습니다. 그는 멈췄고 그런 다음 덧붙였다. 나는 심지어 그녀 앞에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사관은 이 순간 주먹을 쥐지 않으려고 간신히 참았다. 모든 것이 끔찍하게 차분해 보였다. 강제도 힘도 없었다. 단지 신뢰만, 그리고 균일한 목소리로 말해진 거짓말. 핀치가 설명했다. 바로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신뢰로 시작되기를 원했다. 아버지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듣고 이해하도록 그의 이름이 미끼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구축한 모든 것, 즉 평판, 존경, 신뢰가 그에게 맞서 돌아섰다는 것을, 그는 도시에서 자신을 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을, 나는 단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문이 열쇠가 되었습니다. 라고 핀치가 말했다. 수사관들이 언급한 것처럼 이 문구는 전체 사건의 가장 끔찍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납치는 충동이 아니었고 그것은 냉혈한 상징주의의 행위였다. 핀치는 단지 고통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카터가 수년 동안 얻은 신뢰를 이용하여 남의 손으로 그것을 하고 싶었다. 그런 다음 핀치는 길에서 그녀가 차분하게 대화했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심지어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는데 1초 동안 그의 목소리에 이상한 만족의 그림자가 스쳤다. 마치 자신의 정확성에 대한 기억이 그에게 평온을 주는 것처럼. 그가 침묵했을 때 수사관은 이해했다. 여기 있다. 마지막으로 빠진 세부 사항. 아이디어에서 구형까지 범죄의 전체 계획이 이제 알려졌다. 이 인정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경로, 시간 표시와 일치했으며 심지어 에밀리의 어머니가 딸이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처음으로 경찰에 전화한 시간과도 일치했다. 이 신문의 녹음은 모든 버전의 최종 확인으로 사건 자료에 들어갔다. 이제 수사는 모든 것을 알았다. 첫 단계에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특히 끔찍한 것은 모든 단계가 생각되고 무게가 재어지고 감정 없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수사 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검색의 자료를 전달하는 것만 남았다. 아서 핀치의 이야기는 끝에 다가갔다. 비록 카터 가족에게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만 핀치의 인정 후 수사관들은 결정했다. 모든 것을 함께 모을 때가 되었다. 단순히 개별 증거가 아니라, 개별 날짜가 아니라 그의 머리에 처음으로 계획이 생긴 순간부터 에밀리가 사라진 그날까지 완전하고 끊김없는 선을, 이것은 모든 세부사항, 증언, 영수증, 사진, 감정, 시간 표시로부터 수집된 일종의 범죄의 초상화인 최종 재구성이 되어야 했다. 이야기의 시작. 작년 4월 12일. 이날 아침 건축 자재 상점에 감시 카메라가 와서 핀치를 기록했다. 그는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처럼 들어왔다. 비디오에서 그가 금속 막대, 시트 메쉬, 용접 정흑팩, 가스통을 가져가는 것이 보인다. 현금 결제, 영수증은 깔끔하게 접혀 작업 재킷 주머니에 넣어졌다. 나중에 바로 이 종이 조각이 에밀리가 사라지기 2주 전으로 날짜가 표시된 것이
증거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될 것이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미리 계산된 일정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4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매일 저녁 그는 오래된 통조림 공장으로 갔다. 그 당시 이것은 거의 버려진 장소였다. 몇 개의 녹슨 작업장, 잡초가 무성한 구역, 거의 오지 않는 경비원, 나중에 모든 것이 일어날 경납고는 조금 떨어져 있었고 오래된 철도 선로 뒤에 있었다. 밖에서 그것은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다. 금속문, 벗겨진 페인트, 먼지가 많은 창문. 그러나 안에서 핀치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다. 나중에 신문 받은 이웃들은 때때로 저녁에 거기서 둔한 금속 소리가 들렸다고 기억했다. 아무도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기술을 수리하거나 오래된 장비를 분해한다고 생각했다. 작은 마을에서 그러한 소리는 일상의 일부다. 그러나 이제 수사는 알았다. 이것은 용접 소리였고 불꽃, 망치 소리였다. 핀치는 상점에서 산 바로 그 막대로부터 세 장의 골격을 용접하며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했다. 범죄학자들이 나중에 언급할 것이다. 용접은 균일하고 튼튼했으며 수공예에 조그만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금속에 익숙하고 도구로 작업할 줄 아는 사람이 했다고 말했다. 구조물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내부 공간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모퉁이에는 빛과 환풍기를 위한 오래된 발전기가 있었다. 바닥에는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깔끔하게 펼쳐진 담요들이 있었다. 부러진 다리가 있는 오래된 간이 침대와 콘크리트 바닥을 고르게 한 판자 조각들도 발견했다. 벽에는 나중에 자신의 일지를 걸 갈고리가 있었다. 바로 그것. 나중에 짧고 끔찍하게 건조한 줄들을 쓸 것이다. 1.1. 모든 것이 조용함. 수사는 관찰의 순서도 복원했다. 그의 물건에서 발견된 데이터에 따르면 핀치는 납치 약 한 달 전에 에밀리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살던 구역의 지도를 몇 장 인쇄했고 학교에서 집까지의 경로를 표시했다. 아마도 관찰로 만들어진 시간이 있는 표기가 나타났다. 14시 35분 문에서 나옴. 14시 42분 주요 거리에서 돔. 14시 47분 산타로사로 회전. 그는 심지어 차들이 거의 멈추지 않는 지점들을 표시했는데 아마도 목격자가 없을 곳을 알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납치날 4월 26일 아침 맑은 날씨 평범한 학교날. 에밀리는 평소 경로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핀치는 미리 자신의 오래된 밴을 타고 나와 길이 죽어 거리로 전환되는 교차로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거기에 약 20분 동안 서 있었다. 이웃 상점의 카메라가 번호판 없는 흰색 밴을 기록했다. 나중에 이 프레임이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것이다. 그녀가 다가왔을 때 그는 나왔고 인사했고 그녀의 실내의 문을 연 바로 그 문구를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했고 그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어떤 위협도 어떤 힘도 없었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조용하고 평범했다. 그녀는 스스로 채탔다. 사건 자료로부터 그가 그녀를 든 장소에서 경납고까지의 길이 7분이 걸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 7분은 나중에 오랫동안 분석되었는데 증언, 카메라의 시계, 경로를 비교했다. 7분. 그리고 사람이 도시에서 사라졌다. 15시 5분에 공업지대로 이어지는 옛 도로에서 밴을 기록했다. 15시 12분에 경납고 문이 이미 닫혀 있었다. 15시 18분에 그의 일지에 기록이 나타났다. 1.1. 그 다음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 그는 미리 자물쇠를 준비했고 환기를 조정했고 소리를 숨기는 방법을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기소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될 것이다. 우연도 없었고 순간적인 충동도 없었다는 증거.
철근 구매에서 일지의 기록까지 모든 것이 단일하고 논리적인 연속 속에 존재했다. 수사관들이 시각적 계획을 작성했다. 사무실 벽에는 연대기가 걸려 있었다. 상점의 사진, 영수증 사본, 카메라에서 찍은 벤 이미지, 경로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에 3장이 서 있는 경납고 사진. 그 위에는 나중에 전문가들이 추가한 번호가 있는 금속 태그가 있었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끊김없이 직선으로 구성되었다. 이 재구성은 보여주었다. 핀치의 모든 단계는 의식적이었다. 단 하나의 실수도, 단 하나의 즉흥도 없었다. 그는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엔지니어처럼 행동했다. 모든 것이 세세하게 계산되고 준비되고 실행되었다. 바로 이 연쇄를 금속 구매에서 일지의 첫 기록까지를 검사가 나중에 배심원들에게 아서 핀치의 완전한 유죄의 증거로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우연도 없었고 충동도 없었기 때문이다. 완벽함까지 가져간 차갑고 일관된 논리만 있었다. 그리고 이제 수사가 사건의 전체 과정을 복원했을 때 단 한 가지만 남았다. 재판. 아서 핀치에 대한 재판 과정은 그의 체포 후 거의 1년이 지난 11월 초에 시작되었다. 이 시점까지 사건은 이미 떠들썩해졌고 법정은 기자들, 도시 주민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깊이 충격받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분위기는 특별했다. 그 안에서 단순한 무거움이 아니라 어떤 밀도 있는 침묵이 느껴졌는데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체 이야기에서 도덕적 지점 자체가 결정되고 있음을 이해할 때 그런 것처럼 재판회의는 차분하게 시작되었다. 검사인 줄리안 리브스는 자신 있게 과장 없이 말했다. 그는 전체 증거 사슬을 제시했다. 철근 구매에 대한 영수증, 카메라의 사진, 일지의 기록, 전문가와 수사관들의 증언, 우리가 이미 아는 모든 것이 이제 건조하고 논리적으로 구축된 연설로 배치되었다. 검사는 핀치가 어떻게 계획했고 준비했고 의도한 것을 실행했는지 단계별로 보여주었다. 그의 뒤 스크린에는 경납고의 사진, 지도 사본, 경로 계획이 번쩍였다. 그의 의도성을 확인하는 모든 것. 검사가 끝났을 때 홀의 침묵이 걸렸다. 사건을 따라온 사람은 이해했다. 그러한 양의 사실에 대항하여 설득력 있는 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말은 변호사에게 있었다. 변호는 명백한 노선을 선택했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 핀치의 변호사, 피곤한 얼굴과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는 오래된 부상에 대해,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어떻게 폐쇄되었는지, 현실과의 연결을 잃었는지, 고립 속에서 살았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는 아서를 괴물이 아니라 모욕을 감당하지 못한 부서진 사람으로 보여주려 했다. 어느 순간 그는 심지어 오래전에 핀치를 치료했던 오래된 신경과 의사의 결론을 인용하며 그의 상태가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검사가 일어나 법의학 정신과 감정의 결론을 낭독했다. 거기에 흑백으로 쓰여 있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실제적 성격과 사회적 위험을 인식했고 그것들을 지도할 수 있었다. 이 짧지만 결정적인 문장이 변호가 구축한 무책임 능력의 이미지 전체를 지워버렸다. 이후 증인들에게 말이 주어졌다. 로버트 카터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고발자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버텼다. 그는 이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떻게 소식을 기다렸는지, 어떻게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이 얼어붙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고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한때 신뢰했던 사람이 의식적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웠습니다. 라고 카터가 말했다. 홀 위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내렸다.
핀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후회도, 짜증도, 자부심도. 그는 들었지만 마치 듣지 않는 것 같았다. 단지 어느 순간 검사가 그의 인정에서 문구를, 즉 나는 그가 내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의 것을 빼앗았다는 바로 그것을 언급했을 때 그의 턱이 약간 떨렸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마지막 말의 순간이 왔을 때 판사가 그에게 돌아서서 발언할 권리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핀치는 오랫동안 한 지점을 바라보았고 그런 다음 약간 머리를 흔들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다시 시선을 내렸다. 이후 배심원들이 심의실로 물러갔다. 홀은 조용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이 순간들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홀의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 결정은 이미 명백하지만 기다림의 순간 자체가 마치 늘어나는 것 같았고 모두가 첫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것을 다시 살도록 강요했다. 40분 후 배심원들이 돌아왔다. 대표가 일어나 평결을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균일하게 감정 없이 들렸지만 모든 단어가 마치 홀의 공기를 자르는 것 같았다. 모든 기소 항목에 대해 유죄로 인정합니다. 판사가 형의 표현을 명확히 했다. 조건부 조기 석방권 없는 종신형. 이 문구가 최종적인 점을 찍었다. 박수도 외침도 없었다. 단지 깊고 밀도 있는 침묵만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심지어 종이의 바스락거림조차 크게 들렸다. 핀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를 홀에서 데려갔고 카터는 앉은 채로 남았다. 오랫동안 그는 일어나지 않았고 단지 1분 전까지 그의 삶을 파괴한 사람이 앉아있던 빈 자리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 이야기의 법적 부분이 끝났다. 수사, 재판, 판결,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홀 밖에는 다른 것이 남아있었다. 프로토콜로 형식화하거나 사건 자료에 기록할 수 없는 것. 이 도시에서 아직 오랫동안 살 것. 판결 후 아서 핀치를 남섬의 엄격한 제도 교정 시설로 이송했다. 언덕과 오래된 소나무 식재로 둘러싸인 감옥은 나머지 세계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로부터도 고립된 것처럼 보였다. 핀치는 거기서 처음 몇 주를 24시간 감시하에 독방에서 보냈다. 그를 다른 수감자들에게 옮기지 않았다.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인물들은 대중의 관심의 중심에 있게 되면 거의 항상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신도 주도권을 보이지 않았다. 경비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존재 전체는 침묵과 일상으로 축소되었다. 기상, 식사, 산책, 감방으로 돌아옴. 그는 편지를 쓰지 않았고 면회를 요청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 마치 그냥 사라진 것 같았다. 한편 감옥 밖의 삶은 훨씬 더 크게 변했다. 카터 가족은 더 이상 티마로에 남을 수 없었다. 그들의 집은 에밀리가 그날 걸었던 바로 그 길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높은 곳에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평소 리듬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도시는 이제 다르게 인식되었다. 경험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장소로, 심지어 이웃 마당의 우연한 바스락거림, 행인의 시선, 아침에 쓰레기통 두드리는 소리조차 불안을 일으켰다. 몇 달 후 로버트는 집을, 그 다음 사업을 팔았고 아내와 딸과 함께 떠났다. 비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가족은 증인 보호국가 프로그램 하에 있었다. 이것은 단지 형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로 언론의 관심, 보도, 남의 시선, 과거에 대한 어떤 상기로부터도 숨어야 했다. 에밀리는 그 기간 동안 장기 치료를 받았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극한적 경험 후 정상적인 삶으로의 장기 적응으로 설명했다. 더 이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녀의 재활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폐쇄되었고 가장 끈질긴 기자들조차도 그녀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결코 알아낼 수 없었다. 그녀에 대한 마지막 공식 정보는 변호사를 통한 가족의 짧은 성명이었다. 우리는 경찰과 삶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 그들에 대해 더 이상 쓰지 않았다. 한편 도시 외곽의 오래된 경납고, 즉 핀치가 자신의 계획을 구현했던 바로 그 장소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상기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일어난 곳을 아무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도록 지구상에서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시 당국은 철거 결정을 내렸다. 작업은 발표도 없이, 과도한 관심도 없이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다. 몇 시간 만에 불도저들이 건물을 땅과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 자리에 나중에 출입 금지, 위험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구역이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공업지대 활용과 관련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은 상징이 되었다. 한때 여기서 일어난 것으로부터 장소를 정화하려는 시도. 이후 티마루는 마치 숨을 내쉰 것 같았지만 도시의 공기는 변했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전에는 잠그지 않고 두었던 문들을 이제 밤에 2개의 자물쇠로 잠갔다. 이웃들은 덜 소통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방문에 덜 초대했다. 무언가가 보이지 않게 집단의식에서 움직였다. 핀치의 범죄는 운명뿐만 아니라 안전감, 바로 그것, 작은 공동체의 삶이 구축되는 그것을 흔들었다. 국영 텔레비전 채널들은 사건의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할애했다. 전문가들, 범죄학자들, 심리학자들이 그의 행동을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수년 동안 그러한 계획을 품을 수 있었는지 논의했다. 대학에서는 그의 사례를 병리적 강박관념의 예로 분석했다. 신문들은 핀치 사건이 지방 안전에 대한 표상을 바꿨다고 썼다. 악이 항상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때때로 그것은 가까이에 산다. 얇은 벽 뒤에, 저녁에 창문에 불이 켜지는 곳에, 그리고 첫눈에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는 곳에. 몇 년이 지나서 핀치의 이야기는 거의 전설이 되었는데, 특히 수사관들과 범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것은 강의에서 인용되고 심리적 패턴을 분석하고 복수와 고립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티마루 주민들에게 이것은 학습 사례가 아니라 단지 공개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는 상처다. 그리고 이전에 이 도시가 아무 무서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여겨졌다면 이제 그것은 반대의 상징이 되었다. 인간의 어둠이 지리를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큰 도시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범죄 세계에 가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그것은 가장 조용한 집에, 깨끗한 커튼 뒤에,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거기서 사람은 수년 동안 아무에게도 문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아서 핀치의 이야기는 뉴질랜드 범죄 연대기에 나라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신중하게 계획되고 차가운 범죄 중 하나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경고로서 가장 끔찍한 악은 종종 소리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고 이것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